안녕하세요. 제인과 함께하는 복수 채널을 청취하고 계신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제 이름은 경숙이고 올해 67세입니다. 평생을 부엌에 서서 남편과 자식들을 위해 조용히 밥을 지어왔습니다. 학벌도 명성도 없고 그저 자식들이 배불리 먹고 가족이 평안하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이가 되어서도 아직도 생각만 해도 저릿한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 일은 제 며느리 서연이의 30번째 생일에 일어났습니다. 그날 서연이는 집에서 생일 파티를 하겠다며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 막 잠에서 깼을 때 서연이가 부엌으로 들어와 두툼한 종이 한 장을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엄마, 라고 부르며 지나치게 달콤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올해 제 생일이 딱 30이잖아요. 그래서 나이만큼 음식도 30가지면 꽃이나 선물보다 더 의미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아직 아무 말도 못했는데 서연이는 긴 목록을 가리켰습니다. 정확히 30가지 음식, 월남쌈, 볶음밥, 치즈 연어구이, 태국식 해산물 수프, 스페인식 옥수수 샐러드 등 온갖 요리가 있었습니다. 저는 어지러웠지만 엄마 할 수 있죠? 라고 묻는 서연이의 눈빛은 저를 시험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잠시 서 있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엄마가 다 해줄게.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거절하면 서연이는 제가 며느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며 제 아들 준호에게 시어머니가 까다롭고 며느리한테 잘해주지 않는다 고 귀띔할 게 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불을 지피고 채소를 씻고 고기를 썰며 하나씩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가사도우미가 있었지만 서연이는 엄마가 해줘야 의미가 있죠. 남이 하면 정이 없잖아요. 라고 했습니다. 듣기엔 영광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강요였습니다. 제가 피곤해서 잠깐만 앉아 쉬면 서연이는 지나가며 아무렇지 않게 엄마 힘내요. 18가지 남았어요. 라고 칼날처럼 내뱉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 준호는 아침에 일어나 저를 한번 힐끗 쳐다보고는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늘 그랬듯 일이 바쁘다며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서연이의 눈치를 보느라 감히 나서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미 익숙했습니다. 오전 내내 뜨거운 수프를 옮기다가 손에 대어 물집이 잡혔습니다. 저는 낡은 천으로 감고 계속 요리를 했습니다. 아무도 제가 밥은 먹었는지 물 한 잔은 마셨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점심 무렵 서연이는 하얀 드레스를 곱게 차려입고 화장을 진하게 하고 부엌에 내려왔습니다. 엄마, 소고기 요리에는 꼭 후추를 뿌려주세요. 푸꾸옥산 후추여야 향이 좋아요. 저는 그냥 응 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오후가 되어 손님들이 하나둘 도착했습니다. 서연이의 친구들, 회사 동료들 모두 화려하게 차려입고 웃으며 떠들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낡은 옷에 머리엔 젓갈 냄새가 밴 채 거실 중앙의 긴 식탁에 음식 쟁반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식탁 맨 앞에 서서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희 시어머니께서 이 모든 걸 직접 다 만드셨어요. 처음부터 끝까지요. 모두 박수를 치며 놀라워했고 어떤 이는 진짜예요? 세상에 시어머니 최고다. 라고 했습니다. 서연이는 눈을 가늘게 뜨며 웃었고 저는 조용히 29번째 음식을 계속 날랐습니다. 마지막 요리는 새우두부말이 쌈이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힘이 빠졌지만 그래도 만들었습니다. 다 만들고 따로 쟁반에 담아 하얀 천으로 덮었습니다. 서연이가 다가와 마지막 특별한 요리는 어디 있어요? 엄마?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 쟁반을 가리켰습니다. 서연이는 와, 이게 뭐예요? 엄청 근사한데요? 라며 들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천을 천천히 걷어내자 아래에는 5개의 도자기 접시가 있었습니다. 각 접시에는 붓글씨로 쓴 흰 종이가 한 장씩 놓여 있었습니다. 용서, 감사, 존중, 이해, 그리고 인정. 음식은 없었습니다. 거실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서연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저는 서연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이 음식들은 만들 수 없어. 아무리 마트, 시장을 돌아다녀도 팔지 않더라. 이런 음식들은 사람 마음에만 있거든. 그런데 엄마가 이 집에 산 지가 얼마인데 한 번도 누가 엄마한테 이런 걸 요리해 준 적이 없네.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연이는 떨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저는 등을 돌려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서연이의 하이힐 소리가 바닥을 때리는 소리가 들렸고 그 뒤로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준호가 서연아, 그만해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벗어 걸었습니다. 이렇게 조용한 생일 파티는 처음이었고 그날만큼 제가 강해진 적도 없었습니다. 서연이의 창백한 얼굴, 텅 빈 접시를 바라보던 그 정적을 저는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서연이의 친구 하은이라는 여자가 어색하게 웃으며 와, 진짜 특별하다, 대단하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하은의 눈빛은 처음 들어올 때와 달라져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어색하게 일어나 핑계를 대며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저 먼저 갈게요. 내일 당직이라 몇몇은 무리지어 문을 나갔고 아무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그건 두려움이 아니라 탈진 때문이었습니다. 모두가 이렇게 반응할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서연이가 분노해서 소리를 지르고 저를 향해 소란을 피울 줄 알았지만 아니었습니다. 서연이는 그 자리에 서서 남편을 향해 여보, 엄마 때문에 나 정말 창피해 라고 힘없이 말했습니다. 준호는 가만히 앉아 아무 말도 아내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누구의 편도 들지 않고 회피하지도 않고 그저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손을 닫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서연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지나쳤습니다. 거기 서세요. 서연이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습니다. 저는 멈춰 섰습니다.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일부러 나 망신 주려고 이러는 거죠? 저는 다시 서연이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니, 엄마는 그냥 요리하는 사람을 가장 무시하는 자리에서 그저 밥만 해주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서 서연이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나한테 복수하는 거예요? 아니야. 엄마는 그저 공평함을 되돌려준 거야. 복수라고 불러도 돼. 준호가 일어섰다. 서연, 그만해. 당신은 엄마 편이지? 편드는 건 아니야. 하지만 오늘 엄마가 하신 일이 꼭 잘못됐다고는 생각하지 않아. 서연은 얼어붙었다. 남편을 처음 보는 것처럼 준호를 바라봤다. 당신도 저 사람이랑 똑같아. 당신은 한 번도 내 편이 아니었어. 내가 입을 열었다. 엄마는 내가 엄마를 적으로 여기길 원하지 않아. 하지만 엄마도 무급 가사도우미처럼 취급받는 건 받아들일 수 없어. 서연은 떨며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하지만 나는 안쓰럽지 않았다. 그 눈물은 후회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자존심 때문이었다.
나는 작은 상자를 테이블 위에 올려놨다. 서연이 의심스럽게 나를 바라봤다. 열어봐.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컬러로 인화된 사진 뭉치와 USB가 들어있었다. 이게 뭐야? 서연은 거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지난 3개월 동안 집안 카메라로 찍힌 영상들이야. 나는 준호를 바라봤다. 내가 엄마를 못 믿겠으면 봐, 엄마가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알게 될 거야. 서연은 USB를 낚아채서 노트북을 환한 채로 켰다. 화면이 켜지고 영상들이 하나씩 재생됐다. 서연이 한 영상에서 소리쳤다. 귀 안 들려? 나 분명히 푸꾸옥 액젓 사오라고 했지. 당신이 시골에서 쓰던 싸구려 아니라고. 다른 영상에서는 앞치마를 내 얼굴에 던졌다. 이걸 국이라고 끓였어? 돼지한테 줘도 고개를 젓겠다. 준호는 얼굴이 창백해졌다. 의자 팔걸이를 꽉 쥐었다. 나는 그의 얼굴 근육이 하나하나 굳는 걸 똑똑히 봤다. 서연은 벌떡 일어나 USB를 빼려고 했다. 준호가 그녀의 손을 막았다. 안 돼, 끝까지 봐. 서연이 남편을 밀쳤다. 당신도 나를 해치고 싶지? 나는 말이 없었다. 마지막 영상은 내가 식탁에 엎드려 졸고 있는 장면이었다. 손에는 아직 반죽이 묻어 있었고 너무 피곤해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카메라는 서연이 내 어깨를 툭 치며 지나가는 모습을 담았다. 일어나요. 아직 설거지 다 안 끝났어요. 화면이 꺼졌다. 거실은 공동묘지처럼 조용했다. 나는 돌아서서 방에 올라가 짐을 싸려고 했다. 계단 첫 칸을 오르자 준호가 나를 불렀다. 엄마. 나는 돌아봤다. 엄마, 우리를 용서해 줄 수 있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엄마는 화난 게 아니야. 그냥 너무 지쳤어. 서연은 소파에 주저앉았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아무 말도 못했다. 나는 방으로 올라갔다. 잠시 후 준호의 발소리가 계단을 올라왔다. 그는 문 밖에 서 있었다. 엄마, 진짜 가는 거예요? 그래, 엄마는 이제 어디 있어야 할지 알아. 엄마, 고향 가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조용히 말했다. 내가 엄마 버스 정류장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나는 아들을 오래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캐리어를 끌고 문을 나설 때 서연은 여전히 거실에 앉아 있었다. 고개도 들지 않았고 배웅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녀가 배웅하길 바라지 않았다. 다만 오늘을 기억하길 바랐다. 그녀의 30번째 생일이 시어머니의 마지막 인내심이 사라진 날임을.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 집을 떠나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수년간 내 마음을 올가매던 밧줄을 하나씩 푸는 것 같았다. 의무, 침묵, 뒤틀린 가족애라는 이름의 종속의 밧줄들. 준호는 말없이 내 캐리어를 끌어주었다. 모자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파트 정문 앞에서 버스를 기다릴 때가 되어서야 그가 입을 열었다. 엄마, 서연 때문이 아니면 엄마는 집을 떠나지 않았을까요? 나는 아들을 바라봤다. 처음으로 그의 눈에서 변명이나 회피가 아닌 무언가 후회에 가까운 감정이 떠오르는 걸 봤다. 나는 숨을 내쉬었다. 서연 때문이 아니야. 엄마도 엄마가 누구인지 알아야 하니까. 버스가 왔다. 나는 버스에 올라 창가에 앉았다. 준호는 밖에서 캐리어 손잡이를 꼭 쥐고 있었다. 나는 유리창 너머로 말했다. 누구와 살아도 좋아.
하지만 그림자처럼 살지는 마. 버스가 출발했다. 준호는 몇 걸음 따라오다 도로 한가운데 멈춰 섰다.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고향에 도착해서도 나는 곧장 집으로 가지 않았다. 몇 골목을 더 걸어 작은 시장에 도착했다. 거기에는 예전에 알던 순자 아주머니가 있었다. 몇 년 전 며느리에게 쫓겨난 적이 있는 분이다. 나는 그녀가 작은 좌판에서 채소를 정리하고 있는 걸 봤다. 순자. 나는 조용히 불렀다. 그녀가 고개를 들어 햇빛에 눈을 찌푸리다 놀랐다. 세상에. 경숙이야? 나는 그녀 옆에 앉았다. 한동안 아무 말도 없었다. 그녀는 채소를 내려놓고 식은 차를 한 잔 따라주었다. 아직도 도시에서 아들이랑 살 줄 알았는데?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방금 막 돌아왔어. 그녀는 잠시 말이 없었다. 이제 나랑 똑같네. 나는 그녀를 오래 바라봤다. 그때는 언니가 너무 약하다고 생각했어. 왜 맞서 싸우지 않나 했지? 이제야 알겠어. 이길 필요 없는 싸움도 있고, 때로는 제때 물러나는 게 답이야. 순자 아주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가끔은 떠나는 게 포기가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는 거지. 나는 해질 때까지 그녀와 함께 있었다. 두 늙은 여자. 이미 꺼져버린 것 같은 두 그림자가 시끄러운 시장 한가운데서 이상하리만치 고요하게 앉아 있었다. 집에 돌아와서도 불을 켜지 않았다. 낡은 집은 조용했고 벽은 얼룩졌으며 부엌은 그을음 냄새와 익숙한 곰팡이 냄새가 났다. 나는 가방을 내려놓고 부엌으로 들어갔다. 여전히 낡은 알루미늄 냄비. 여전히 여기저기 흩어진 양념통들. 나는 불을 피웠다. 먹으려고가 아니라 장작 타는 소리를 다시 듣고 싶어서였다. 그 소리가 마치 내 심장이 한숨 쉬는 소리 같았다. 젊었을 때를 떠올렸다. 시어머니는 내게 무리한 일을 시킨 적이 없었다. 말이 적었지만 항상 아침이면 따뜻한 죽 한 그릇을 상에 올려놓으셨다. 나는 시어머니가 되는 법을 배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모든 게 그냥 흘러갈 줄 알았다. 하지만 나는 틀렸다. 나는 내 아들이 데려온 낯선 여자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않았다. 나는 복종했고, 침묵했고, 참아냈다. 그리고 그게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 자신을 나만큼 아껴줄 사람은 없다. 그날 밤, 나는 새로운 목록을 썼다. 30가지 음식이 아니라 남은 인생 동안 나를 위해 할 30가지 일. 한 줄 한 줄이 다짐이었다. 충분히 자기. 나를 무시하는 사람을 위해 요리하지 않기. 정기적으로 건강검진 받기. 17번째 줄을 쓸 때 손이 떨리고 눈물이 번져 잉크가 번졌다. 나는 웃음이 났다. 처음으로 상처 때문이 아니라 마음이 가벼워져서 울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시장에 갔다. 아무도 내가 5년 가까이 마을에서 사라졌던 사람인 줄 몰랐다. 나는 밀가루, 채소, 돼지고기, 고등어를 샀다. 집에 먹을 사람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요리하고 싶어서였다. 집에 돌아와 소매를 걷어붙이고 스스로 3가지 반찬을 만들었다. 애호박국, 생선조림, 계란찜. 저는 밥상을 차리고 차를 따라 한 잔, 혼자 앉았습니다. 제가 집을 떠난 뒤 처음 먹는 밥이었습니다. 아무도 칭찬하지 않고, 아무도 나무라지 않고, 오직 저 혼자, 그리고 인생에서 드물게 느끼는 평온함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혀 예상치 못했습니다. 바로 제가 첫 번째 생선을 집으려던 순간 전화가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네, 혹시 경숙 어머님이신가요? 저는 민재라고 합니다. 연회 요리 서비스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잠깐 시간 내주실 수 있으신가요? 저희가 방금 어머님께서 요리하시는 영상을 틱톡에서 봤거든요. 저는 멍하니 있었습니다. 저는 틱톡이 뭔지도 몰랐으니까요. 저는 망설이며 무슨 일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뭐라고요? 저는 그런 거 안 써요. 전화기 너머로 젊은 남자의 정중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그 영상은 어머님 댁에서 일하시는 아주머니가 찍어서 올린 거예요. 며느리 생일에 30가지 음식을 하셨다고 자랑하시면서 불평 한마디도 안 하셨다고 적으셨더라고요. 지금 그 영상이 유행이에요. 벌써 조회수 200만이 넘었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기뻐해야 할지 부끄러워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민재가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전통 베트남 요리를 잘하는 분을 찾고 있는데 어머님 영상에서 요리하시는 걸 보니 정말 장인이시더라고요. 어머님 요리하는 모습이 저희 할머니 생각나게 했어요. 실례가 안 된다면 저희와 함께 일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저는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사람을 잘못 찾으신 거예요. 아니에요. 영상에 어머님 얼굴이 분명히 나와요. 어머님이 만드신 음식이 5성급 레스토랑 음식 같아요. 저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가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제 심장이 평소보다 더 세게 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쳐서 식탁에 엎드렸던 날, 며느리에게 밀쳐 일어났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저를 5성급 레스토랑 실력이라고 칭찬하다니? 민재가 사무실 주소를 문자로 보냈습니다.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내일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샘플 요리 몇 가지 해보시면 어떨까요? 저는 전화를 끊고도 마음이 놀라움에서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골목 어귀의 PC방에 가서 이웃집 손자의 도움을 받아 틱톡을 열고 제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영상이 정말 있었습니다. 조회수 200만이 넘었습니다. 댓글에는 국민 시어머니, 세상에 모두가 이런 시어머니라면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울까, 어떤 며느리가 이렇게 나빠, 와 같은 말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울어야 할지 웃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 아래에는 누군가가 제가 음식을 들고 가는 장면을 잘라 음악과 반짝이는 효과, 엄마가 해준 밥, 인생이 사랑스럽다 라는 자막을 넣은 합성 영상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저는 PC방에서 크게 웃었습니다. 모두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집에 돌아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가장 소박한 바바옷을 입고 오토바이 택시를 타고 민재의 사무실로 갔습니다. 번화한 거리에 작은 건물 1층에 빵집이 있었습니다. 민재가 저를 맞으러 뛰어나왔고 얼굴에 감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저희가 이렇게 어머님을 만나게 되어 행운이에요. 저는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저 요리만 할 줄 알지 유명해지는 건 몰라요. 민재는 저를 주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간단하게 죽 하나, 국 하나, 튀김 하나만 해주세요. 첫날이니까요. 저는 소매를 걷고 채소를 씻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낯설어서였습니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67세의 할머니가 전문 주방 한가운데 카메라와 조명 아래 젊은이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서게 될 줄은요. 저는 다진 고기와 당근을 넣은 죽, 매기 매운탕,
그리고 계란찜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냄비 뚜껑을 열자 향기가 퍼졌고 민재와 젊은 직원들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한 여자 직원이 젓가락으로 한 입 먹더니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릴 때 엄마가 해주던 밥 냄새랑 똑같아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이고 손을 닦았습니다. 민재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엄마의 부엌 시리즈의 주인공이 되어주셨으면 해요. 매주 한 가지씩 요리하시면서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저는 웃었습니다. 저는 평범한 사람이에요. 무슨 이야기가 있겠어요? 그래서 더 듣고 싶은 거예요, 어머님. 저는 집에 돌아와 밤새 고민했습니다. 한 번도 인터넷 스타가 되기를 꿈꿔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만든 음식을 통해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고 누군가가 나를 통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다면 그 또한 가치 있는 일일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민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 하겠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서연이나 제 아들 이야기는 절대 언급하지 마세요. 저는 힘든 이야기를 팔아서 유명해지고 싶지 않아요.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드릴게요. 엄마의 부엌 첫 촬영 날, 저는 바바옷을 입고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시작했습니다. 제 이름은 경숙이고 67세입니다. 40년 동안 저는 오직 주방에서만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요리사가 봉사하는 직업이라고 말하지만 저는 주방에 서는 사람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뿐만 아니라 사랑을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가장 먼저 만들고 싶은 음식은 쓴 오이국입니다. 누구나 인생에서 쓴맛을 봐야 단맛을 소중히 알게 되거든요. 그리고 저는 쓴 오이를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한 조각, 한 마디씩. 저는 미처 몰랐습니다. 제가 힘겹다고만 여겼던 것들이 바로 저를 세상 밖으로 이끌어주는 길이 될 줄은요. 저는 카메라 조명에도 익숙하지 않고 누군가 제 이야기를 기다린다는 것도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끓는 냄비 앞에 서서 쓴 오이를 저을 때 마치 젊은 시절의 저 자신과 이야기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날 엄마의 부엌 쓴 오이국 영상이 올라갔습니다. 단 1시간 만에 20만 조회수를 기록했고 3시간 뒤에는 100만이 넘었습니다. 그날 밤 민재가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했습니다. 어머님, 영상이 인기 급상승에 올라갔어요. 방송국에서도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제가 무슨 가수도 아닌데 무슨 인터뷰예요? 아니에요. 어머님 이야기를 듣고 싶대요. 어머님이 음식을 이야기하듯 인생을 이야기하는 법을 듣고 싶대요. 저는 제 말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래 살아보니 사람들은 자기가 무슨 음식을 먹었는지는 잊어도 힘들 때 누가 그 음식을 해줬는지는 절대 잊지 못한다는 걸 알게 되었을 뿐입니다. 다음 날 저는 계란찜을 만들었습니다. 남편에게 처음 해줬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깨끗이 먹기만 했습니다. 저는 화가 나서 사흘 동안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넷째 날이 되자 그는 오리알을 사와서 말했다. 지난번에 먹어보니 맛있더라. 더 사와서 아내가 솜씨 좀 부리게 하려고. 나는 카메라를 향해 말했다. 남자는 칭찬에 서툴다. 하지만 자기 몫을 깨끗이 먹는 사람이야말로 정성을 아는 사람이다. 그 영상은 10시간 만에 조회수 300만을 넘겼다. 그 주 내내 나는 수백 통의 메시지를 받았다. 어떤 사람은 덕분에 엄마에게 밥을 해드렸어요. 라고 했고, 어떤 사람은 울면서
할머니가 너무 그리워요. 예전에 할머니도 선생님처럼 이 요리를 해주셨거든요. 라고 말했다. 나는 하나하나 메시지를 읽었다. 답장을 다 할 수는 없었지만 모두 기억했다. 어느 날 오후 팔을 다 썰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렸다. 준호의 번호였다. 나는 망설였다.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가 다시 한 번 전화를 걸었다. 나는 주저하다가 받았다. 엄마. 그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쉰 듯하고 작았다. 엄마, 엄마 요즘 유명해졌어? 나는 웃었다. 엄마는 그냥 요리하고 있을 뿐이야. 그가 잠시 침묵했다. 나 다 봤어. 쓴바귀국 영상, 계란찜 영상, 엄마 아직도 그 이야기들 다 기억해? 머릿속에 남아있진 않아도 그 맛은 기억하지. 준호가 한숨을 쉬었다. 엄마, 집에 돌아오면 안 돼?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가 볼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어느 집? 엄마, 나는 천천히 말했다. 엄마는 어디서 살아도 돼. 그곳이 엄마를 침묵하게 하지 않는 곳이라면. 처음으로 준호가 반박하지 않았다. 그는 한마디만 했다. 엄마, 나 용서해 줄 수 있어? 나는 의자에 앉았다. 마음이 소용돌이쳤다. 엄마가 아직도 너를 원망했다면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밥을 하진 않았겠지. 나는 저편에서 무거운 숨소리를 들었다. 아주 긴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그는 전화를 끊었다. 나는 조용히 앉아 끓는 냄비를 바라보며 내 마음도 끓는 것 같았다. 그날 밤 다음 요리 재료를 준비하는데 전화가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여성의 목소리 떨리고 작았다. 엄마, 나야, 서연이야. 나는 숨을 죽였다. 서연이 말을 이었다. 나, 엄마가 요리하는 영상 봤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기다렸다.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하지만, 엄마, 한 번만 기회를 줘. 나는 여전히 침묵했다. 서연은 울먹였다. 이제 엄마가 유명해져서 우리 필요 없겠지. 하지만 나는 엄마가 필요해. 나는 짧게 답했다. 내가 엄마가 필요한 거니? 아니면 엄마의 명성이 필요한 거니? 저편은 완전히 조용했다. 한참 뒤에야 서연이 말했다. 미안해. 나는 전화를 끊었다. 화가 나서가 아니었다. 진심이 담기지 않은 사과는 듣고 싶지 않아서였다. 나는 다시 주방으로 돌아갔다. 이번에는 녹두팥 미역 단팥죽을 만들었다. 예전에 내가 남편과 싸우고 올 때마다 어머니가 해주시던 음식이다. 영상이 올라가고 나는 이렇게 마무리했다. 용서는 디저트가 아니다. 용서는 진짜 눈물로 끓여야 단맛이 나는 팥죽 같은 것이다. 그날 밤 민재가 문자를 보냈다. 선생님, 채널 구독자가 10만 명을 넘었어요. 곧 팬미팅도 준비할 거예요. 나는 웃었다. 나는 할머니인데 팬이 무슨 소용이람? 선생님의 팬은 사랑의 맛이 뭔지 알고 싶은 젊은이들이에요. 나는 내 손을 바라봤다. 주름지고 거칠었다. 하지만 처음으로 그 손이 아름답다고 느꼈다. 이 두 손은 요리만 할 줄 아는 게 아니라 삶을 가르칠 줄도 아는 손이었다. 그리고 내가 내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영상을 좋아요, 채널 구독,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재인과의 복수,
채널에서 감동적이고 따뜻한 가족 이야기를 놓치지 않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상상도 못했다. 몇 주 후, 내 이름, 아니 정확히 말하면 엄마의 부엌이 인터넷 기사, 방송, 대형 커뮤니티에서 언급될 줄은. 매일 협업 제안, 감사 편지, 그리고 낯선 이들의 눈물 어린 고백이 쏟아졌다. 그런데 모든 일이 잘 풀린다고 생각하던 어느 날 오후,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문을 열었더니 준호였다. 그는 맨머리로 눈에 띄게 야위어 있었다. 양손에 선물 봉투를 들고 울음을 참는 듯한 얼굴이었다. 엄마, 나 잠깐 들어가도 돼? 나는 옆으로 비켰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집 안을 둘러봤다. 오랜만에 왔는데 엄마가 혼자 사는 거 보니까 마음이 아파. 나는 차갑게 말했다. 누구 때문에 아픈데? 준호는 침묵했다. 나는 물을 따라 테이블에 놓았다. 필요한 게 뭐니? 그는 고개를 숙였다. 서연이가 엄마한테 다시 집에 오라고 하래. 나는 비웃듯 말했다. 서연이가 시켜서? 아니면 내가 원해서? 준호는 당황했다. 나도 원해. 근데 서연이는 엄마가 돌아오면 명성덕에 식당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나는 냉소적으로 웃었다. 대단하네. 나는 내가 사과하러 온 줄 알았더니 협업 제안하러 왔구나. 준호는 황급히 고개를 저었다. 그런 거 아니야, 엄마. 내 말 좀 들어봐. 서연이가 변하고 있어. 나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서연이가 변하는 건 믿어. 하지만 너는 변했니? 그는 할 말을 잃었다. 나는 말을 이었다. 엄마가 서연이한테 욕먹을 때마다 넌 가만히 앉아 있었지. 내 아내가 내 집에서 내 엄마를 모욕할 때도 아무 말도 안 했지. 그런데 이제 와서 엄마더러 돌아와서 너희 브랜드를 만들어 달라고. 준호는 고개를 떨구었다. 어깨가 떨렸다. 엄마, 그런 말 하지 마. 나는 침묵했다. 한참 후,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랍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다. 준호에게 건넸다. 읽어봐. 그는 받아들었다. 내가 손글씨로 쓴 삐뚤빼뚤하지만 또렷한 글씨였다. 씨 뿌린 사람이 거둔다. 준호가 다 읽고 고개를 들었다. 엄마, 나는 천천히 말했다. 내가 도시로 올라가던 날, 엄마는 모은 돈을 다 줬지. 한 번도 돌려달란 적 없어. 내 아내한테 쫓겨났을 때도 엄마는 원망하지 않았어.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자존심 없이 살지 않을 거야. 준호는 멍하니 앉아 있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입술이 떨렸다. 엄마, 이제 나 안 사랑해. 나는 다가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사랑하지. 하지만 사랑이 바보라는 뜻은 아니야. 우리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마침내 준호가 일어섰다. 엄마, 미안해. 진심이야.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인사하고 나갔다. 문을 나서기 전 그는 돌아보며 말했다. 언젠가 엄마가 날 믿을 만하다고 생각하면 먼저 연락해줬으면 좋겠어. 나는 그가 골목길 끝에서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봤다. 그날 밤 나는 혼자 앉아 어릴 적부터 그의 눈빛 한마디 한마디를 떠올렸다. 저를 등 뒤에 숨으며 사탕을 달라고 조르던 꼬마에서 아내가 어머니를 모욕할 때 침묵하는 남자가 되기까지 제 아이라 해도 피부치라 해도 자기 어머니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결국 남일 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시장에 가서 익숙한 재료 몇 가지를 샀습니다. 곧 올 영상에 올릴 새로운 요리를 해보려고 했죠. 바로 녹두황금이 들어간 찹쌀떡입니다.
콩을 저울질하고 있는데 누군가 뒤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경숙 씨 아니세요? 저예요. 순자예요. 저는 돌아보며 놀랐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제가 여기 있는 걸 아셨어요? 순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인터넷에서 봤죠. 이 마을에 엄마의 부엌 뒤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아직도 많이 어색해요. 순자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지난번에 언니가 고추 넣은 쓴 오이국 끓이는 영상 보고 한참을 울었어요. 옛날에 며느리한테 구박받던 때가 생각나서요. 저는 손을 떨며 순자를 안아주었습니다. 우리는 같이 집까지 걸어갔고 가는 길에 순자는 자식이 성공한 뒤 소외된 여성들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수천 번 답을 지었지만 결국 거추장스럽다는 소리를 듣는 이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순자 씨, 우리 좀 더 일찍 목소리를 냈어야 하지 않을까요?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어요. 경숙 씨. 그날 오후, 저는 새 영상을 올렸습니다. 달지 않은 사람을 위한 녹두앙금 찹쌀떡. 저는 순자 씨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자식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뒤로 물러섰던 어머니들에 대해, 너무 길어져서 결국 자기 목소리조차 잊게 된 침묵에 대해, 영상이 올라가고 하루 만에 조회수 500만을 찍었습니다. 한 댓글이 저를 울게 했습니다. 엄마, 내일 집에 갈게요. 엄마가 어떤 음식을 해도 괜찮아요. 엄마가 나를 위해 요리해주기만 하면 돼요. 저는 화면 앞에서 가슴을 안고 앉았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요리는 단지 배를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요리는 누군가가 아직 사랑받고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걸. 그날, 다음 요리를 준비하는데 민재가 전화기를 들고 급하게 뛰어왔습니다. 아주머니. 큰일 났어요. 저는 손을 멈추고 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니? 민재가 제 앞에 휴대폰을 내밀었습니다. 화면엔 빠르게 퍼지고 있는 영상이 있었습니다. 제목은 유명한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30가지 음식을 시켜 틱톡 찍게 했다. 저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게 뭐야? 민재가 영상을 눌렀습니다. 영상 속에서 한 여자가 카메라 앞에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연이에요. 30번째 생일에 시어머니께 30가지 음식을 부탁해서 진심을 시험해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고집을 부리고 이걸 너무 과장해서 인터넷에 올리셨어요. 저는 일부러 모욕하려던 적 없어요. 저는 멍하니 있었습니다. 서연, 그 아이였습니다. 화장도 완벽하고 말도 또렷하고 눈빛도 거짓된 그 모습은 예전 부엌에서 저를 시켜 고기볶음에 후추를 뿌리라고 하던 모습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저는 힘겹게 물었습니다. 이거 누가 찍은 거니? 민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밑에 새로 만든 틱톡 계정이 있어요. 서연 착한 아내.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변했을 줄 알았어요. 사과가 진심일 줄 알았어요. 준호가 시골에 내려온 것도 엄마와 화해하려는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 모두 서연의 새로운 게임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이미지를 다시 정의해서 조회수를 얻으려는 게임.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민재야, 오늘은 요리 영상 안 찍을 거야? 민재가 당황했습니다. 왜요, 아주머니? 오늘은 다른 영상을 찍고 싶어. 요리는 내일 해도 돼. 하지만 오늘은
진짜 말을 요리해야겠어. 저는 각본도 편집도 없이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숙, 67살입니다. 오늘은 요리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저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해 생일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연의 이름도 누구를 비난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제가 음식을 하나하나 상에 올릴 때 그릇과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 요리하는 오신이라 불리던 그 순간의 제 감정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음식은 고추의 매운맛만 있지만 어떤 음식은 오직 눈물의 짠맛만 있습니다. 영상이 올라간 지 1시간도 안 돼 수십만 개의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세상에, 누가 엄마한테 그렇게 해요? 누구도 엄마를 가짜 이미지를 위한 도구로 만들 권리는 없어요. 좋아요를 위해 영상을 찍을 수는 있지만 남의 선의를 연기로 이용하지 마세요. 저는 이번에는 서연이 더 이상 오해라고 말할 수 없으리란 걸 알았습니다. 사흘 뒤, 저는 양파를 썰고 있는데 민재가 TV를 보라고 불렀습니다. 뉴스에서 속보가 나왔습니다. 유명 틱토커, 시어머니 도전, 영상 조작 논란의 네티즌 분노. 사람들은 서연이 올린 모든 영상을 다시 찾아냈습니다. 시어머니가 억지로 웃는 장면, 모녀 결속,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안고 오는 장면. 모두 연출된 것이었습니다. 노배우를 고용해 시어머니 역할을 맡기고 목소리까지 더빙한 영상도 있었습니다. 네티즌들은 분노했고 서연의 계정은 정지되었습니다.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저 피곤할 뿐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고기쌈 양배추 요리 대본을 쓰고 있는데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서연이 요즘 공격을 당해서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있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말했지, 뿌린 대로 거둔다고. 알아요. 그래도 엄마가 한 번만 도와줬으면 해요. 저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제발, 엄마가 한마디만 해줘요. 서연을 더 이상 탓하지 말라고.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아이가 누군가에게 엄마를 원망하지 않는다고 말한 적 있니? 저편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속까지 부드러운 고기쌈 양배추 영상을 찍었습니다. 서연의 이름도 스캔들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한마디만 했습니다. 겉은 달콤해 보여도 속은 쓴 고기뿐인 사람이 있어요. 맛있게 먹으려면 오래 끓여야 하고, 사람이 되려면 인내를 배워야 해요. 그 영상이 올라갔지만 댓글은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웃지 않았고, 아무도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댓글만이 눈에 띄었습니다. 저는 서연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엄마를 더 이상 공격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그 글을 보고 가슴이 한번 찌릿했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을 보인 건지, 마지막으로 목소리를 낸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났습니다. 여전히 물을 끓이고, 흙냄비 뚜껑을 열어 남은 밥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마음이 무겁고, 눈은 가렵고, 손은 불안했습니다. 나는 핸드폰을 여러 메시지를 훑어봤다. 새로운 것은 없었지만, 어젯밤부터 읽지 않은 오래된 메시지가 하나 있었다. 준호였다. 엄마, 서연이가 쓰러져서 병원에서 응급치료 중이에요. 나는 부엌 한가운데서 마치 뿌리 박힌 듯 서 있었다. 급히 옷을 갈아입고 아침도 거른 채 시내로 가는 버스를 탔다. 버스 안에서 내 머리는 어지러웠다.
나는 서연이가 몰래 카메라로 내가 요리하는 모습을 찍던 일, 내가 요리를 잘못했다며 소고기 위에 후추를 뿌리던 일, 내가 양파를 고르게 썰지 못했다고 짜증내던 일들을 떠올렸다. 하지만 곧 기억은 처음으로 서연이가 내 집에 들어왔던 순간으로 돌아갔다. 작은 체구에 손을 떨며 엄마,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던 소녀였다. 나는 병원에 도착했다. 문을 들어서자 준호가 복도에 앉아 고개를 떨군 채 휴대폰을 꼭 쥐고 있었다. 아들아, 내가 불렀다. 준호가 얼굴을 들었고 눈은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다. 엄마 오셨네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손짓으로 물었다. 걔는 어때? 의사 선생님이 신경쇠약, 불안장애라고 하셨어요. 소셜미디어에서 공격당한 뒤로 잠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불안해해요. 제가 그 영상 올리지 말라고 했는데 걔는 엄마가 절대 반격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나 봐요.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걔가 틀렸어. 엄마는 반격한 게 아니라 사실을 말했을 뿐이야. 우리는 함께 병실로 들어갔다. 서연은 창백한 얼굴로 눈을 꼭 감고 입술은 갈라져 있었다. 링거가 꽂힌 손은 더 이상 틱톡 속 착한 며느리의 모습이 아니었다. 나는 한참을 바라봤다.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 용서해 줄 수 있어요? 나는 한숨을 쉬었다. 엄마는 이미 오래전에 용서했어. 하지만 용서했다고 해서 다시 돌아간다는 뜻은 아니야. 엄마, 집에 다시 돌아와 우리랑 같이 살아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이제 그 집은 엄마 집이 아니야. 준호는 고개를 숙였다. 나는 그가 떨고 있는 걸 봤다. 버려질까 두려워하는 아이처럼. 서연이 희미하게 눈을 떴다. 나를 보더니 울었다. 엄마, 엄마 미안해요. 나는 다가가 따뜻한 수건으로 그의 이마를 닦아주었다. 지금은 아무 말도 하지 마. 건강부터 챙겨. 그는 내 손을 잡았다. 엄마,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꼭 달라질게요. 다시는 연기하지 않을게요. 가짜 영상도 안 찍을게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나는 그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평범하게 살고 싶으면 비정상적인 사람처럼 못된 짓은 하지 마. 서연은 울었다. 이번엔 진짜로 울었다. 나는 그의 곁에서 점심때까지 앉아 있었다. 준호가 죽을 사왔고 나는 서연에게 한 숟가락씩 떠먹였다. 내가 약해져서가 아니다. 인생에서 가장 깊은 구덩이에 빠져봐야 비로소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운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그날 오후 나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다. 돌아가는 길에 길가의 작은 카페에 들러 혼자 커피를 마셨다. 옆 테이블에 앉은 한 젊은 여자가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경숙 어머님 아니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그녀는 핸드폰을 꺼냈다. 저 매일 어머님 영상 봐요. 어머님 덕분에 시어머니와 화해했어요. 정말 감사해요.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 나를 봐서가 아니라 내가 변하려고 했기 때문이야. 그날 밤 나는 새 영상을 올렸다. 요리 영상이 아니라 오래된 부엌에서 노란 불빛 아래 주름진 얼굴로 앉아있는 짧은 영상이었다. 나는 말했다. 누군가 내게 물었어요. 왜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을 여전히 돌보냐고. 나는 대답했어요. 내가 마음을 다해 밥을 지어준 사람이니 사랑이 부족해 굶어 죽는 걸 어떻게 그냥 볼 수 있겠냐고. 그 영상이 올라가고 다음날 나는 한 국영 방송국에서 전화를 받았다. 베트남 어머니의 초상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해 달라는 요청이었다. 나는 물었다. 서연도 초대하나요? 그들은 아니라고 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수락했다.
녹화는 큰 스튜디오에서 진행되었다. 수백 명이 객석에 앉아 있었고 조명은 밝게 비추고 카메라는 계속 돌아갔다. 진행자가 내게 물었다. 만약 그날 며느리의 30번째 생일로 돌아간다면 다르게 하시겠어요? 나는 미소 지었다. 그래도 요리를 할 거예요. 하지만 이번엔 남이 시키는 요리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요리를 할 거예요. 관객들은 박수를 쳤다.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나는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롯이 내 목소리를 내기 위해 무대에 섰다. 늙은 엄마에게도 목소리가 있고 한 번 내면 평생 사람들의 귀에 남는다는 걸 말하기 위해. 녹화 이틀 뒤 나는 고향으로 돌아왔다.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사람들이 골목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팬도 기자도 아니었다. 마을의 몇몇 어머니들, 나처럼 조용히 살아온 분들이었다. 복순이 쑥스러워하며 말했다. 경숙 언니, 우리 TV에서 언니 보고 괜히 눈물이 났어. 옥자가 이를 드러내며 웃었다. 남편도 죽고 자식도 안 챙기고 이제 내 인생 끝난 줄 알았는데 언니 덕분에 내 가치가 다시 느껴져. 나는 그들을 집으로 초대했다. 그들은 내 오래된 부엌을 가득 메웠다. 누군가는 채소를, 누군가는 국수를, 심지어 닭까지 가져왔다. 나는 웃으며 말했다. 이게 무슨 잔치야? 복순이 앞으로 다가왔다. 아니야, 우리 마을 엄마의 부엌 채널을 만들려고. 매주 한 가지 요리,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는 거야. 경숙 언니가 채널 주인이야. 나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세상에, 나 이제 막 영상 찍는 법 배웠는데. 옥자가 허벅지를 쳤다. 그럼 배우면 되지. 언니가 배웠으니 우리도 배울 수 있어. 우리 이름이 가족부에만 남아있지 않게 하자. 부엌은 웃음바다가 되었다. 나는 말없이 그들을 바라봤다. 내가 누군가에게, 특히 나처럼 한때 꺼져버린 사람들에게 불씨를 전할 수 있을 거라곤 생각도 못했다. 그날 오후, 우리는 마을 엄마의 부엌 채널을 위한 첫 요리를 만들었다. 소금깨 주먹밥이었다. 각자 인생 이야기를 나눴다. 복수는 밥이 설익었다고 남편에게 맞은 일을, 옥자는 손주를 울렸다고 며느리에게 쫓겨난 일을 말했다. 나는 듣고만 있었다. 각 이야기는 마치 오래된 상처에서 마지막으로 피를 흘리고 완전히 아물어가는 칼날 같았다. 민재가 영상을 보고 바로 전화했다. 이모, 그 채널은 제가 관리해야 해요. 전문적으로 해야지. 그냥 하면 위험해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민재야, 우리는 유명해지고 싶은 게 아니야. 그냥 우리가 아직 살아있음을 느끼고 싶을 뿐이야. 그렇게 마을 엄마의 부엌은 날마다 영상을 올렸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그것을 엄마의 깨어남 물결이라고 불렀다. 쓰러진 줄 알았던 사람들이 이제 일어나 인생을 이야기하고 밥을 짓고 서로의 손을 잡는다. 어느 날 저녁, 나는 영상을 편집하다가 낯선 계정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았다. 엄마, 나 서연이야. 지금 작은 식당에서 일하고 있어. 주방 보조야. 이제는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살고 싶어. 엄마 시간 되면 한 번 와서 밥 먹어줄 수 있어? 나는 그 메시지를 여러 번 읽었지만 답장은 하지 않았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나는 버스를 타고 도시로 올라갔다. 작은 식당은 막다른 골목에 있었다. 화려하지도 큰 간판도 없었다. 내가 들어서자 서연이 땀을 뻘뻘 흘리며 머리를 높이 묶고 기름이 묻은 옷을 입고 소고기 국수를 들고 있었다. 서연이 나를 보고 얼어붙었다. 나는 한마디만 했다. 국수 한 그릇, 파 빼고, 국물은 적게, 내장 많이? 서연은 울음을 터뜨리며 주방으로 달려갔다. 잠시 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수 한 그릇을 내왔다. 나는 아무 말 없이 먹었다. 먹으면서 주위를 둘러봤다. 옆 테이블 손님들이 속삭였다. 저분이 서연이 시어머니래. 나는 다 먹고 돈을 책상 위에 올려두었다. 일어서며 서연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맛있게 잘 끓였네. 근데 달기름은 더 잘 걷어내야 해. 느끼할 수 있어.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뚝뚝 흘렸다. 나는 식당을 나왔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새로운 영상을 올렸다. 소고기 국수와 족발, 매운 소스에 찍어 먹는 법. 서연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나는 이렇게 말했다. 오래 끓여야 하는 음식이 있다. 고기를 부드럽게 하려고가 아니라 국물이 뼈에 닿게 하려고다. 사람도 그렇다. 어떤 사람은 바닥까지 떨어져 봐야 비로소 헤엄치는 법을 안다. 다음 날 영상은 1위를 차지했다. 민재가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했다. 이모, 사람들이 이모를 시어머니의 정의를 바꾼 사람이라고 불러요. 나는 웃었다. 에이, 나는 그냥 요리할 줄 아는 할머니일 뿐이야.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나는 처음으로 사람들이 시어머니를 더 이상 적이 아닌 이해받아야 할 사람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걸 알았다. 그리고 누군가 시어머니를 이해하고 싶다면 아마도 한 끼 식사에서 시작해야 할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식사를 막 치웠을 때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문을 열자 14살쯤 되어 보이는 오래된 교복을 입고 짧게 머리를 자른 소년이 종이봉투를 들고 서 있었다. 혹시 엄마의 부엌 뒤에 경숙 이모님 맞으세요? 나는 약간 경계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소년은 고개를 깊이 숙였다. 엄마가 이걸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나는 종이봉투를 받았다. 안에는 손편지와 천으로 감싼 작은 노트가 들어 있었다. 편지를 열었다. 경숙 이모님, 저는 희엔이라고 합니다. 30가지 요리 영상 첫 편에 이모님께 심한 댓글을 남겼던 여자예요. 나이 들어서도 허세 부리네. 며느리가 싫어하는 이유가 있네. 이렇게 썼었어요. 시어머니께 밥이 설익었다고 혼나서 화가 나서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나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글이 이어졌다. 이모님 덕분에 제가 변했습니다. 이모님이 올린 영상을 남편과 함께 매번 봤어요. 남편이 당신, 우리 엄마처럼 요리하네. 정말 맛있다고 했을 때 완벽할 필요 없고 진심이면 된다는 걸 알았어요. 이 노트는 이모님을 따라 만든 요리 일지예요. 언제 만들었는지, 재료, 먹은 사람의 반응까지 다 적었어요. 감사의 마음 외에는 드릴 게 없어요. 받아주세요. 나는 노트를 들고 한 장 한 장 넘겼다. 삐뚤빼뚤한 글씨였지만 진심이 느껴져 목이 메었다. 어느 장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오늘 단어 바꾸기 싱거웠다. 아이가 싫다고 했다. 하지만 남편이 2번이나 더 집어먹었다. 나는 미소 지었다. 나는 노트를 내려놓고 눈이 시큰해졌다. 고개를 들자 소년이 아직도 문 앞에 서서 어색해하고 있었다. 아침은 먹었니? 고개를 저었다. 의자에 앉아. 이모랑 같이 먹자. 찬밥에 꽁치조림, 생선머리 넣은 매운탕이야. 소년이 머뭇거렸다. 괜찮으세요? 나는 웃었다. 집밥은 진심으로 먹고 싶은 사람에게는 절대 번거로운 게 아니란다. 우리는 조용히 밥을 먹었다. 피 한 방울 안 섞인 할머니와 소년의 한 끼 식사였지만
이상하게도 참 맛있었다. 그날 밤 나는 새 영상을 찍었다. 제목, 감사 노트 한 편,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꽁치조림. 나는 노트를 카메라 앞에 들고 편지 내용을 전했다. 이름은 밝히지 않고 말했다. 누가 내게 물었다. 고생을 많이 해서 요리를 잘하시나요? 아니라고 했다. 나는 사랑받고 싶어서 요리를 잘하게 됐다고. 그 영상은 큰 반향을 일으켰다. 사람들이 노트를 보내오기 시작했다. 시어머니와 화해한 여정, 10년 만에 엄마가 차려준 밥을 처음 남김없이 먹은 이야기 등 다양한 사연이 담겨 있었다. 나는 한 권 한 권 읽고 낡은 나무 상자에 보관했다. 그걸 집밥 상자라고 불렀다. 민재가 제안했다. 이모, 우리 이 노트로 추억의 음식 다큐멘터리 찍으려고 해요. 이모가 내레이션 해주실래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영화는 비 오는 날 상영되었다. 전석 매진, 3시간 만에 표가 다 팔렸다. 나는 극장 한가운데 서서 마지막 장면에 엄마가 조용히 밥상을 내놓고 집안엔 아무도 없고 빈 의자만 있는 모습을 보며 관객들이 눈물을 닦는 걸 봤다. 모두 침묵했다. 영화가 끝나고 나는 말했다. 어머니가 살아계시다면 집에 가서 밥을 드세요. 어머니가 예전에 잘못하셨다면 앉아서 왜 그랬는지 물어보세요. 관객들은 기립박수를 쳤다. 나는 구석에 마스크를 쓰고 안경 너머로 눈물을 흘리는 서연을 봤다. 나는 가볍게 고개만 끄덕였다. 가까이 가지 않았다. 나는 알았다. 처음으로 서연은 카메라 없이 올 수 있게 되었다는 걸. 집에 돌아와 나는 상자를 열고 노트 한 권을 골랐다. 거기에 이렇게 적었다. 6월 3일, 처음으로 의무가 아닌 나 자신을 아끼기 위해 밥을 먹었다. 나는 노트를 덮어 상자에 넣었다. 다른 꽁치조림 냄비가 다시 부엌에서 끓고 있었다. 아무에게도 주지 않고 영상도 찍지 않았다. 오직 나 혼자 먹으려고. 그리고 정말 맛있었다. 다음 날 오후 나는 불을 지피고 있는데 민재가 종이 한 장을 들고 헐레벌떡 뛰어왔다. 이모. 좀 이상한 일이긴 한데 이모가 꼭 봐야 할 것 같아요. 나는 손을 닫고 받아들었다. 부산의 한 대학교에서 온 초청장이었다. 경숙 선생님, 엄마의 부엌 뒤의 창립자님께. 저희는 사회학 학사 과정에서 음식과 가족의 기억 특강에 선생님을 초대하고자 합니다. 특별한 영감을 주는 분으로서 꼭 모시고 싶습니다. 나는 멍해졌다. 평생 강의실에 서게 될 줄은 생각도 못했다. 나는 그저 요리할 줄 아는 할머니, 며느리에게 부엌에서 쫓겨난 적 있는 사람이었다. 나는 민재에게 물었다. 혹시 사람을 잘못 본 거 아니니? 민재는 눈을 가늘게 뜨며 웃었다. 아니에요, 이모. 그들은 전체 영상을 연구하고 집밥 상자에 있는 일기들을 읽었다. 그들은 내가 사회가 어머니의 역할을 다시 이해하도록 도왔다고 말했다. 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한번 해볼게. 요즘 아이들이 자기 인생의 음식에 대해 뭘 아는지 한번 보자. 내가 학교에 도착한 날, 학생들로 강당이 가득했다. 아무도 시끄럽지 않았고 모두가 호기심과 존경의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다. 나는 단상에 서서 손이 살짝 떨렸다. 얘들아, 안녕. 나는 경숙이고 67살이야. 교수도 아니고 자격증도 없어. 그저 마음에 남은 몇 개의 흉터와 은박지에 적힌 몇 가지 요리법만 있을 뿐이야. 강당 전체가 웃음바다가 되었다.
나는 아이들에게 짠 국 때문에 밥상이 엎어졌던 이야기, 며느리가 틱톡 레이아웃에 맞게 하나하나 사진을 찍어야 한다는 이야기, 그리고 흰쌀밥에 참깨소금만 올려도 남편이 밥 2그릇을 뚝딱 먹었던 이야기를 들려줬다. 얘들아, 알지? 나는 천천히 말했다. 사람은 맛있는 음식을 못 먹어서 죽는 게 아니야. 사람은 자신의 사랑으로 위해 요리해줄 사람이 더 이상 없어서 점점 죽어가는 거야. 한 학생이 일어나 물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밥상의 가치를 더 이상 모른다고 생각하세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요즘 젊은이들은 단 한 가지가 부족해. 누군가가 옆에 앉아 국 한 그릇을 떠주며 맛있게 먹을 수 있겠니? 라고 인내심 있게 물어봐 주는 것. 강연이 끝나자 끊이지 않는 박수 소리가 이어졌다. 어떤 학생이 달려와 나를 안으며 흐느꼈다. 저는 할머니를 한 번도 안아본 적 없어요. 그런데 오늘 뭔가 보상받는 느낌이 들어요. 나는 그 아이의 등을 두드리며 눈가가 촉촉해졌다. 그날 밤 나는 새로운 영상을 찍었다. 달큰한 청경채국. 처음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게 된 이들을 위해 나는 이야기를 시작했다. 어릴 땐 청경채가 싫었어. 씁쓸하고 떫었지. 하지만 나중에 남편이 아플 때 그 국을 끓여주면서 알았어. 채소의 쓴맛은 껍질일 뿐. 속은 달아. 미처 전하지 못한 미안함처럼. 영상이 올라갔다. 댓글에는 사과의 말이 가득했다. 엄마, 내일은 내가 엄마를 위해 청경채국 끓여줄게. 할머니, 보고 싶어요. 다음날 아침, 내가 장에 가서 청경채를 사는데 한 여자가 생선가게 앞에서 망설이고 있었다. 나를 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다. 혹시 경숙 어머님 맞으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내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어머님 덕분에 저는 다시 시어머니와 밥을 먹게 되었어요. 3년 동안 한마디도 안 했는데. 어젯밤 국을 올리니 시어머니가 내가 끓였니? 맛있네. 그러고 두 사람이 냄비를 다 비웠어요. 나는 살짝 웃었다. 청경채국은 저절로 달지 않아요. 먹는 사람이 이해하려고 해야 부드러워지죠. 그녀는 나를 안았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밤 나는 밥상 상자를 열고 새 노트를 꺼내 첫 줄을 적었다. 7월 5일. 어떤 관계는 사과가 필요 없다. 그저 따뜻한 밥 한 끼면 된다. 나는 불을 끄고 자리에 누웠다. 대나무 벽 사이로 바람이 스며드는 소리를 들으며 더 이상 혼자가 아니란 생각이 들었다. 이제 내가 불을 지필 때마다 수천 명이 내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가 이야기를 할 때마다 수천 개의 밥상이 누군가의 마음속에 다시 데워진다. 3일 후 내가 작은 부엌을 정리하고 있는데 민재가 연한 노란색의 붉은 테두리가 있는 편지를 들고 달려왔다. 어머님. 전국노인회에서 초대장이 왔어요. 3세대 밥상 캠페인 대표로 모시고 싶대요.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내가 뭘 대표해? 나 손주도 증손주도 없는데. 민재는 계속 신나서 말했다. 손주 없어도 돼요. 어머님이 유일하게 3세대. 할아버지, 부모, 손주가 한 밥상에 모이게 만든 분이라서 그래요. 나는 의자에 앉았다. 창문 틈으로 바람이 불고 생선조림 냄새가 옷에 배어 있었다. 나는 생각했다. 밥 한 끼가 가족을 다시 이어줄 수 있다면 수백만 끼의 밥이 사회 전체를 이어줄 수도 있지 않을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하지만 멀리 가진 않을 거야. 누구든 밥 짓는 법 배우고 싶으면 우리 집으로 오라고 해. 그날부터 매일 저녁 우리 집 마당엔 사람들이 가득했다. 쌀을 가져오는 사람, 간장을 들고 오는 사람, 다른 지방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와. 단지 시금치국 끓이는 법을 배우러 오는 사람도 있었다. 나는 요리사처럼 요리를 가르치지 않았다. 인생의 짠맛, 단맛을 다 겪은 사람처럼 가르쳤다. 어느 날, 한 젊은 여자가 찾아왔다. 손이 떨리며 말했다. 저 한 번도 밥을 해본 적 없어요. 어릴 때 엄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늘 일하러 가셨어요. 이제 곧 결혼하는데, 시집살이가 두려워요. 나는 의자를 끌어주며 앉으라고 했다. 요리를 잘 못해도 배우면 돼. 하지만 중요한 건 내가 정말 밥을 짓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야.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다. 나는 당근 한 개와 칼을 건넸다. 이걸 고르게 썰어봐. 한 조각 썰 때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해. 그녀는 따라했다. 서툰 손길, 떨리는 손이었지만 썰린 당근 조각들이 도마에 떨어질 때 부엌 전체가 조용해졌다. 칼소리가 아니라 젊은이가 두 손으로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주는 법을 배우는 소리였다. 그날 밤 나는 영상을 찍었다. 당근 뼈국. 한 조각 한 조각 부드럽고 한 숟가락 한 숟가락 사랑스럽다. 나는 카메라 앞에서 말했다. 예전엔 내가 당근을 끓이면 며느리가 너무 두껍고 미적 감각이 없어요라고 했지. 그날 나는 울었어. 하지만 오늘 나는 그 음식을 한 젊은 여성에게 가르치며 알았어. 당근은 예쁠 필요 없어. 단지 딱 맞는 순간에 달면 돼. 그 영상은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다. 사람들은 자신이 처음 만든 밥상, 시어머니와 화해한 밥상, 엄격했던 아버지와 다시 마주 앉은 밥상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일주일 후 방송국에서 다시 연락이 왔다. 경숙 어머님. 만나고 싶어 하는 분이 계세요. 부산에 한번 오실 수 있나요? 나는 망설였다. 누구죠? 그들은 말했다. 이분은 특별한 분이에요. 나는 수락했다. 차는 나를 마포구의 큰 집으로 데려갔다. 저택은 아니었지만 평범하지 않았다. 문이 열렸다. 서연이 어머니가 서 있었다. 나는 멈춰 섰다. 생각보다 나이가 들어 보였고, 눈 밑이 어둡고, 마르고, 허리가 굽어 있었다. 그녀는 나와 마주하며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제 딸을 제대로 키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당신에게 상처를 주게 했죠. 오늘 내가 당신을 부른 건 뭔가를 부탁하려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도 감히 말하지 못했던 한 가지를 말하고 싶어서예요. 저도 한때 당신과 같았어요. 며느리에게 냉대받았죠. 하지만 저는 지금까지 조용히 참아왔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그분이 말을 이었어요. 나는 당신의 영상을 봤어요. 한마디, 한 글자도 빠짐없이. 나는 울었어요. 당신이 불쌍해서가 아니라 만약 내가 당신처럼 용감했더라면 내 인생이 달라졌을 거라는 생각이에요. 우리는 의자에 앉았어요. 두 노파, 이미 머리는 희끗희끗,
손에는 따뜻한 찻잔을 들고 있었지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이에게 화가 나세요? 그분이 대답했어요. 화가 나지. 하지만 나 자신에게 더 화가 나. 밥을 지어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지 못했으니까 우리는 오랫동안 침묵했어요. 마지막에 그분이 나무 상자를 꺼내셨어요. 여기 엄마가 남겨주신 흰강낭콩 팥죽, 찌아오다오짱, 레시피가 있어. 난 감히 끓이지 못했어. 끓일 때마다 엄마 생각이 나거든. 나는 상자를 받아들었고 손이 떨렸어요. 그분이 내 손을 잡으셨지요. 나는 당신이 울지 않고도 이걸 끓일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날 밤 나는 영상을 찍었어요. 흰강낭콩 팥죽, 평생 감춰온 사랑의 단맛. 나는 이렇게 시작했어요. 누군가는 평생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는다. 하지만 팥죽을 끓일 때마다 코코넛을 조금 더 넣고 소금을 조금 덜 넣는다. 상대방이 말하지 않아도 그 마음을 알게 하려고. 다음 날 아침, 나는 이른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전화벨이 울렸어요. 서연이었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어요. 엄마, 흰강낭콩 팥죽 영상 봤지? 목소리는 쉰 듯 막 울었던 것 같았어요. 나는 짧게 대답했어요. 응.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서연이 말을 이었어요. 엄마, 나 고향에 가고 싶어. 아무것도 하려는 게 아니야. 그냥 엄마랑 밥 한 끼 먹고 싶어. 나는 아직 밥솥에 밥이 끓지도 않은 걸 보며 말했어요. 와, 밥은 11시에 다 될 거야? 정확히 10시 50분, 서연이 문 앞에 섰어요. 화장도, 드레스도 없이 작은 가방을 들고 빛바랜 셔츠에 머리는 낮게 묶고 있었죠. 나는 말없이 대문을 열었어요. 서연이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 나 부엌에 들어가도 돼?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연은 조용히 익숙한 부엌 안으로 들어가 냄비 뚜껑 하나하나, 나무 숟가락, 젓가락을 만져보았어요. 눈이 촉촉해졌죠. 엄마, 나 인덕션 국자 소리가 정말 그리워. 나는 계속 계란장조림을 뒤적였고 대답하지 않았어요. 잠시 후 서연이 더듬거리며 말했어요. 엄마, 내가 뭐라고 해야 용서해 줄지 모르겠어. 하지만 다시 처음부터 요리를 배울 수 있을까? 나는 칼을 건넸어요. 무 껍질 벗기는 것부터 시작하자. 서연은 칼을 들었고 손이 떨렸어요. 나는 알았어요. 두려워서가 아니라 이번에는 더 이상 연기할 수 없다는 것을. 밥상이 차려졌어요. 동그란 상에 계란장조림, 마늘을 넣은 공심채 볶음, 새우 넣은 밥국, 노릇하게 튀긴 작은 생선 접시가 있었어요. 우리는 마주 앉았어요. 핸드폰도, 영상 촬영도, 대본도 없었죠. 나는 서연에게 계란 한 조각을 집어주며 말했어요. 이건 내가 예전에 맛없다고 했던 반찬이야. 서연은 고개를 숙였어요. 그땐 내가 정말 어리석었어. 나는 미소 지었어요. 잘못을 인정하는 게 현명한 거야. 식사가 반쯤 지나자 서연이 젓가락을 내려놓고 내 손을 잡았어요. 엄마, 만약 내가 엄마랑 함께 젊은이들에게 요리를 가르치는 수업을 열고 싶다면 돈 때문이 아니라 밥상에서 사랑을 배우게 하고 싶어서인데 엄마는 괜찮아? 나는 놀랐어요. 서연이 계속 말했어요. 이제 명성은 필요 없어. 다시 살아보고 싶어. 이번에는 제대로. 나는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물었어요. 모든 걸 포기할 수 있어? 틱톡 계정, 브랜드, 계약까지.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가 원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게. 나는 서연의 손을 잡았어요. 그럼 내일부터 시작하자. 다음 날 아침,
마당 앞에 새 간판이 세워졌어요. 되살림 부엌, 과거에 잘못했던 사람들을 위한 요리 교실, 우리는 작은 교실을 열었어요. 첫 5명은 시어머니와 자주 다투는 젊은 아내, 부모와 갈등 끝에 집을 나온 청년, 아들과 화해하고 싶은 싱글맘, 평생 냉정하게 살아온 70세 할아버지, 그리고 준호였어요. 준호는 맨 끝 구석에 앉았고 망설이는 눈빛이었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모두에게 바나나꽃 한 송이를 건넸어요. 첫 수업은 바나나꽃을 갈변시키지 않고 써는 법이야. 모두 어리둥절했어요. 나는 설명했어요. 바나나꽃이 하얗게 예쁘려면 소금물과 레몬물에 담가야 해. 사람도 마찬가지야. 사랑과 인내에 자신을 담그지 않으면 아무리 날카로워도 결국 빛을 잃게 돼. 모두 조용해졌어요. 수업이 끝나자 모두가 남아서 설거지와 채소 손질을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부엌에는 웃음소리가 가득했어요. 그날 밤 나는 또 영상을 찍었어요. 바나나꽃 무침, 자신의 잘못을 아는 사람의 음식, 나는 말했다. 옛날에 남편을 위해 바나나꽃을 썰어 무침을 만들었지. 남편이 말했어. 다른 사람은 액젓을 넣지만 당신은 사랑을 넣는구나. 그날 나는 울었어. 칭찬이 아니라 내 삶의 방식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에. 영상은 빠르게 퍼졌어요. 누군가는 댓글을 남겼어요. 나는 한때 엄마에게 잘못했던 사람입니다. 지금은 소금물에 자신을 담그는 중이에요. 또 누군가는 바나나꽃을 써는 법을 배우며 예전에 엄마가 나에게 얼마나 인내심이 있었는지 떠올립니다. 라고 했어요. 일주일 후 우리는 한 특수교육센터에서 편지를 받았어요.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을 위한 요리 교실을 함께 열고 싶다고 했죠. 나는 동의했어요. 하지만 분명히 말했어요. 우리 교실은 요리사가 되는 법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음식 하나하나를 통해 착한 사람이 되는 법을 가르칩니다. 그들도 동의했어요. 그렇게 외로운 한 끼 식사에서 시작해 나는 수백 명이 자신을 찾아가는 밥상을 차리게 되었어요. 다음 주 되살림 부엌 요리교실이 외곽 지역의 특수교육센터에서 공식적으로 시작됐어요. 부엌은 크지 않았어요. 낡은 가스레인지 6개, 찌그러진 냄비 몇 개, 무뎌진 칼과 도마뿐이었죠. 하지만 아이들은 내 기대를 뛰어넘었어요. 떨리는 손이지만 눈빛은 반짝였어요. 한쪽 팔이 없는 아이, 말이 어눌한 아이, 글을 읽지 못하는 아이도 있었죠. 하지만 내가 아이들에게 공심채 한 줌을 주며 이걸 다듬어봐, 마치 너 자신을 다시 다듬는 것처럼 이라고 하자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호라는 13살쯤 된 외다리의 작은 남자아이가 교실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어요. 나는 다가가 양파 하나를 건네며 자, 잘라볼래? 라고 했어요. 지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선생님, 저는 부모님이 없어요. 양파를 자르면 울어도 닦아줄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나는 잠시 말을 잃고 곁에 앉아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울어도 괜찮아, 지호야. 하지만 울고 나면 우리는 살아가기 위해 요리를 배워야 해. 그 애는 나를 바라보며 살짝 고개를 끄덕였고 그런 다음 천천히 칼을 들어 한 조각씩 잘랐다. 내가 이 수업에서 처음 영상을 찍었을 때 제목을 이렇게 붙였다. 양파 한 조각마다 아물어가는 상처 하나. 영상에서 나는 말했다. 모두가 태어날 때부터 요리를 배우는 건 아니지만 이 세상에서 오래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스스로 밥을 차려야 할 때가 온다. 그리고 손 씻는 법, 불 피우는 법, 간 맞추는 법을 알게 된다면 더 이상 자신이 버려졌다고 느끼지 않을 것이다. 영상이 올라가자 온라인 커뮤니티가 들썩였다. 수천 명이 새 주방, 새 냄비,
깨끗한 식재료를 기부하겠다고 제안했다. 어느 대기업에서 전화가 와서 3년간 운영비 전액을 무료로 지원하겠다고 했다.